자, 이제는 조선의 역사로 들어가죠. 조선은 건국 과정부터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먼저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다시 돌아오죠. 위화도에서. 그래서 원래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곳인데 요동정벌이라는 거를 왜 시키잖아요. 이성계한테, 그죠? 근데 이성계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위화도 회군이라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과전법이라고 해서 자기를 도와줬던 세력, 다시 말해 신진사대부 들에게 일단은 경제적 기반을 확보를 해주고 자기 세력을 만든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이고,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는 일단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신흥무인 세력이라는 아이와 손을 잡거든요. 조선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 손을 잡는데, 자,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등장한 계층으로서 약간 양반 성리학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얘네는 아까 앞에서 배웠지만 대항했던 세력이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족에 대항해서 반대하면서 나왔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쪽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믿는 애들이었고, 신흥무인 세력은 이성계 같은 애들이에요. 이성계. 그러니까 이 세력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가 이제 지배 세력이 귀족에서 양반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되었던 사회였으며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민족 문화를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국가였다. 그리고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는 민본 정치가 이 국가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나? 백성이 근본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하면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추가로 하면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은 중국이다. 소중화 이론 또는 중화사상 같은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중학교 때는 왕별로 뭘 했는지 많이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미래인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태조 이성계, 정종은 안 나오고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그다음에 세조, 성종,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를 한 번만 더 짚어보면, 태조 이성계 때 위에 나왔던 과전법을 통해서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왕자의 난으로 자기 형제들을 이제 제거하고 나서 왕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병을 혁파하고 개인적인 병사, 그러면서, 이건 빨간색 들게요, 육조 직계제라는 거를 실시하면서 호패법을 하는데요. 호패법은 이제 신분 증명 같은 거였고, 육조 직계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했고, 현명한 학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혼자서 만드셨고, 경연이라는 걸 자주 여셨는데, 경연이라는 건 신화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신권과 왕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세종 때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 쓰면은 육조 직계제에서 세종 때는 의정부서사제 라는 거를 채택해서 쓰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요거 두 개를 이제 차이점이나 특징 같은 걸 묻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번갈아 가면서 시행이 됐는데,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제를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잠깐 했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요, 의정부와 육조로 이루어져 있고, 육조는 이호예, 병형공, 다 부가 붙어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런 식으로 이걸 육조라고 하는데, 육조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는 곳이고 그것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곳이 의정부죠. 의정부가 그래서 삼정승 3명의 신하들 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얘네가 이제 뭉쳐있는 곳이 이제 의정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하들이 국정을 총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랬던 거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비서기관인 승정원이 있었고, 그래서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다음에 의금부라고 해서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곳, 대역죄인이라고 해요. 보통 왕의 명령을 어긴다거나 국가를 배신한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요, 사헌부, 사간원, 콩문관이라고 하는 3사, 이걸 묶어서 3사라고 부르는데, 이 3사라는 곳에서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언론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각각 했던 일들은 쌤 여기다 써놨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은 간쟁, 그러니까 왕의 잘잘못을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 하는 거고, 홍문관은 자문기구예요. 뭐 이렇게 왕이 뭘 물어보면은 막 이렇게 대답하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뭘 가르쳐주고, 뭐 연구하고 이런 곳이에요. 이거 3개가 언론기구라고 해서 이 3가지 곳에서는 국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했던 기구가 춘추관이고, 대학교 성균관이고, 서울의 치안을 담당했던 한성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머지 거를 잘 몰라도 되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일단 3사가 국왕권을 견제하는, 다시 말해 권력의 독점과, 여기에요, 독점과 남용을,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면 좋고, 그리고 또는 이러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런 말들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를 이제 보다가 이제 넘어온 건데,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에서 어떤 일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패스하고 육조가 바로 왕에게 어떤 일을 보고하거나 일을 직접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의정부를 거쳤다는 것은 어쨌든 신하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줬다는 것이고, 의정부를 무시했다는 것은 신하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무시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육조직계제가 왕권이 강했던 거고, 의정부 서사제는 신권을 좀 더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엿다 쓸게요. 자, 육조직계제는 이걸 이렇게 쓸게요. 국왕의 국정 주도권을 강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왕권이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반대죠. 의정부 서사제는 신권을, 신하들에게 어떤 의견을 심의하고 나서 왕한테 보고해서 뭔가 사인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는 신권을 좀 더 인정하는, 신권과 왕권을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뭐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왕들 잠깐 볼게요. 자, 세조는 다시 위에 나왔던 세종대왕이 세웠던 집현전 없애고요. 의정부 권한을 줄이면서 이때 육조직계제로 다시 돌아가고요. 토지제도로는 직전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뭐 안 배운 애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성종 때는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건 집현전을 좀 계승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이때 완성을 합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이런 거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조선의 행정조직으로 들어갈게요.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은 총 이렇게 8개로 1, 2, 3, 4, 5, 6, 7, 8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총 8도라고 하고 8도를 나눴고 그 8도 아래에는 뭐 군이나 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큰 거부터 정리하면 부목, 군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목, 군현 아래에 또 뭐 군현 같은 것들 또 만들어서 일반 행정구역 같은 게 있었고, 그 일반 행정구역의 모든 곳에는 수령을 보냈어요. 관찰사를 파견했어요. 관찰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관찰사를 통해서 관찰사, 다시 말해 이제 관찰사 도 아래의 모든 군현에는 관찰사가 아니다. 여기 수령이라고 정리할게요. 수령을 파견해가지고 그 수령이 마을에 행정사법 군사권을 다 갖고 있어. 사또라고 보면 돼. 사또. 그리고 그 사또를 도와주는 마을의 대표적인 관리를 향리라고 부르고 향리가 그러니까는 그 수령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권한 다 갖고 있고 어떤 실제 일을 하는 애는 향리고 그리고 이 둘이서 뭘 다 못해 먹게 하려고 마을에서 향회라는 걸 조직해서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유향소라고 부르는데 이 유향소에서는 자문의 역할을 해서 만약에 사또가 얘한테 뭘 물어보면 유향소에서 대답해주고 어쨌든 똑똑한 양반들이니까 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기구이며 유교 질서를 보급했던 그런 기구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향소에서는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기도 했어요. 잘 일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유향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좀 더 지방 통치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했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먹은 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8도로 나눴을 때 8도의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아까 저기다 썼었는데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게요. 교육제도는 그냥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교육제도는 중학교 때 열심히 배우는 거라서 고등학교 때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서당이고 지방에서는 뭐 향교랑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교는 성균관이 있었고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교육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양반이 주로 공부를 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관리 등용제도 갈게요. 관리 선발 제도는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능력이 엄청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관을 뽑는 묵과, 무관을 뽑는 묵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고요. 3년마다 실시했고요. 문과에는 사실 뭐 생원진사과 이런 게 있고 뭐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는 일단 두고요. 그 교과서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요. 그런 걸 두고 일단은 3개로 나눠져 있다. 이게 합쳐서 이게 문과예요.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외에도 음서나 천거 같은 방식으로 뽑긴 했지만 이렇게 뽑혀도 이 사람들은 고위직으로 가기는 좀 힘들었다 라고 평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이 좀 더 중요했던 국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주로 양반이 응시했던 시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빨간 펜 드시고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어디다 쓰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인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경이고요. 두 번째는 상피제예요. 자, 여기서 서경이라는 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다 동의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경을 거치는 거고 상피제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은 부서에 있지 않게끔 하거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고, 뭐라 쓸까요? 떨어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나온 지역 있죠. 자기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서로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뭐 가까운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 그런 느낌이고, 서경은 그 서자에 동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의권 이렇게를 인사관리에 썼다라고 정리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임진왜란으로 가죠. 원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임진왜란의 과정이라든지 그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일본에 이겼던 거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좀 그런 게 과감히 생략되거나 패스되어 있고, 어쨌든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병자호란이 이쪽에 있어요. 병자호란이라는 거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부터를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정치 체제가 바뀌거든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 조선 후기 땐 의정부 대신에 등장하는 기구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원래는 국경을, 변경 지역이 국경 지역이에요. 국경을 이제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 여진족이나 외구의 침입에 대응해서 문제를 의논했던 임시기구로서 등장을 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 전쟁에서 이 임시기구의 역할이 커지게 돼요. 커지게 돼서 주요 정책기구로 바뀌게 되면서 이 기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의정부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이 기구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와 육조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변사에는 어쨌든 좀 더 그 사람들이, 주요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적은 인원이 뭔가를 논의하고 결정했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구에서 일을 하는 그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그 정당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비변사 없어지는데 그게 고종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비변사 체제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림이 성장했다. 이거를 이제 좀 볼 건데, 사림은 일단은 대조적으로 이제 구분해야 되는 세력 두 개가 훈구파에 대항해서 사림파가 있다라는 거. 를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훈구파 같은 경우는 어떤 세력이냐면요, 훈구파는요 세조,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그 세조예요.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애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하는데, 그 애들을 공신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공을 세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훈구파라고 부르고, 이 훈구파들은 세조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땅도 많고 노비도 많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얘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합니다. 왕권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림파는 반대예요. 사림파는요 온건파 사대부 출신들이었어요. 온건파 사대부, 그러니까 정몽주, 길재 같은 그런 분들이 자기의 스승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그런 세력들인 거지, 그쵸?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뿌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는 중앙에 있을 수 없었고, 지방에 내려가서 향촌에서, 마을에서 중소지주로 살아가면서 마을을 자기들이 스스로 통치하겠다라는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계에 3사에 진출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3사가 아까 우리 위에서 본 것처럼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한 왕을 견제하는 그런 언론 기관에 언론 활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림들이 점점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을 공론이라고 해요. 그 공론을 가지고 훈구를 막 비판하기에 이르르자 두 세력이 굉장히 많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올라올게요. 두 세력이 다투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 4번 일어나요. 사화라고 하는데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인데 어쨌든 사화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사화라고 하고 4번 싸웠는데 4번 다 사림의 어떤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사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례의 사화는 사실 중학교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따라 축소해서 배우기도 해요. 일단 순서는 기억을 하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고 무어, 갑자기 기묘한 을사사화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무오가 이제 뭐로 시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오사화는 갑자사화랑 둘 다 연상분 때고요. 무오사화의 배경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조의제문이 의제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슬퍼하는 글인데 이 의제가 우리나라의 그 단종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조를 까는 거지.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세조가 단종을 쫓아낸 것을 비판했던 글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썼던 그 살인들 해가지고 그 파가 다 이렇게 죽는 사건이었고 갑자사화는 이제 연상군 엄마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난 것인데 조광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조광조를 우리가 암기할 때는 앞으로 해도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니까 기묘하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하면 되고 조광조가 주장했던 것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혈량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격서라는 걸 폐지하고 뭐 위훈삭제 같은 거를 이제 주장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책에 따라서 좀 축소를 하는 것 같아요. 혈량과는 추천제도고 속격서는 도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재단이고 위훈삭제는 이제 그 훈구파들 공신들이 어떤 세력이 공신들이 훈공이 좀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거를 이제 바꾸자 뭐 이런 주장인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광조는 훈구파의 어떤 눈에 이제 찍히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살인 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묘사화고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 일어났던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화는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곳으로 이 사화가 끝나고 나서 사림들의 세력이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확 줄어들어서 다시 지방으로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지방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얘네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다가 서원도 설치하고 학교예요. 향약이란 걸 만들고 향약은 뭐냐면 자치규약이에요. 자치규약.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걸 하고 살자. 그래서 뭐 예를 가르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풍습을 가르치고 유교적인 덕목을 가르치고 하면서 백성들의 풍속을 가르치고 바꿔나가고 그리고 그런 향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선조 때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사림들이 세운 서원 학교 중에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인데요. 주세붕이라는 학자가 세운 거고요.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이제 뭐 왕의 사인 현판을 받은 서원 뭐 이렇게 부르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액서원이 되면서 이게 이제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조상님들 그러니까 뭐 공자맹자 같은 그런 조상님들 그리고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론을 형성해서 그 학교에서 왜 스승님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어떤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스승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당을 형성해요. 그거를 붕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붕당이라고 하는데 붕당이 생겼던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림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이란 학교를 세우고 향약이라는 마을 약속을 만들고 하면서 다시 지방에서 점점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하게 되고 특히 선조가 즉위한 이후부터는 다시 중앙의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진출을 하면서도 서로의
정치적, 학문적 성향 차이에 따라 이거 하나 정리해 놓을까요? 정치적, 학문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당이 갈라져요. 당이 갈라져서 서인, 동인으로 처음에 두 개로 찢어지고 서인, 동인으로 찢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서로 막 되게 심하게 싸우고 그런 거보다는 상호 간에 비판할 땐 비판을 하고 또 뭐 같이 동조할 때는 동조를 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고 이런 건전한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서인과 동인이 다시 이렇게 네 개로 찢어지는데요. 노론, 소론, 남인, 뭐 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북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광해군 때 집권할 때 광해군과 손잡고 정권을 나라를 이어가다가 광해군이 인조 반정 이후 쫓겨날 때 같이 이 세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남인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남인이 남아있으면서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서인이 이렇게 찢어져요. 찢어져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인과 동인으로 지금 이렇게 찢어졌던 요 시기는 선조 즉위 이후인데요. 이때 이제 선조 때 외척 정치, 다시 말해 왕비 쪽 그쪽을 좀 없애고 또 이조전랑 요 밑에다 쓸 거예요. 이조전랑이라는 특수한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 직책이 이조전랑이라는 곳이 뭐 사실은 좀 높은 관리는 아닌데 좀 직책으로는 좀 낮은데 5품 정도 된대요. 근데 추천권을 갖고 있었어요. 관리 추천권.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 사람 쓰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천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정당이 이조전랑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정당 애들이 좀 더 많은 좋은 그런 어떤 일자리를 막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조전랑직의 임명 문제로 서로 다 대립이 있었어요. 심의겸과 김효원이라는 세력이 좀 대립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뭐 남인북인 노론소론 이렇게 흘러서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인은 이황과 조식 등의 이제 스승님들이 있었고요. 서인은 이이라는 스승님이 있었어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자, 특히 우리가 또 빨간색 하나 들고 하나 정리할까요? 자, 서인하고 남인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현종이라는 왕 때 두 차례의 예송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송 논쟁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예송 논쟁은 이제 옷을 입는 거에 따라 싸우는 건데요. 지금 보면 1차 예송이 있고 2차 예송이 있어요. 이거는 밑에 아마 여기 어디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밑이 아니라 뒤에 있네요. 뒤에 페이지로 가서 요 페이지로 가서 여기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를 보실게요. 페이지 의미 없어요. 자, 이제 초기에는 건전한 상호 비판 관계의 붕당이 유지되다가 현종 때 예송 논쟁으로 1차 예송이 있고 2차 예송이 있죠. 선생님 간단히 써놨죠. 1차 예송은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남인과 서인이 뭘로 이제 대립을 했냐. 남인의 3년설, 서인의 1년설. 이게 뭐냐면 상복을 입는 연수에 따라서 1년을 우리가 기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년설이 채택이 되고요. 2차 때는 이제 효정의 왕비가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9개월은 서인이 주장한 거고 1년은 남인이 주장한 건데 이때는 이제 남인의 기년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1년이 둘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왕의 위치가 왕의 상복을 입는 기간이
뭐 몇 년인가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왕실로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대부로서 인정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있는 게 왕실을 주장하는 거고 좀 더 짧게 있는 게 이제 사대부의 역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왕실이고 이쪽이 사대부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서인의 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한 번은 남인의 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송이 일어났던 게 현종 때였다. 그럼 이거는 왕위에 오른 그 당시 왕위에 오른 효종 때문에 그런 건데 효종의 정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효종이 그 당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통성과 관련해서 진짜 왕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양반의 예를 따를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서로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2차에서 남인의 기년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남인이 정치 주도권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예송의 과정에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남인이 다시 또 영모 사건에 이제 휘둘리게 되면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고 서인이 잡았을 때 또 남인을 싹 다 죽이고 이러한 완전 정치적으로 전환되는 나라가 전환되는 시국으로 가요. 그걸 환국이라고 그러고 황국 때는 아예 그냥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다시 그 남인에 대한 어떤 태도? 남인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걸 두고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 정치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이라는 탕평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조가 나오고 정조가 나오는데 영조가 또 할아버지고 정조가 손자죠. 그래서 영조 정조 때는 탕평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고 영조가 했던 거 좀 정리를 할게요. 영조는 첫 번째 탕평비를 세웁니다. 탕평비는 이제 내용이 서로 화해하면 지내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편당을 만들지 말고 두루 화합하면서 지내라. 그게 바로 군자의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어떤 의견이 담겨 있는 비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을 정리해요. 서원을 정리하고요. 이게 서원이 싸움의 근거지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조전랑 아까 이조전랑 때문에 싸운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 이조전랑의 권한도 줄이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균역법이라는 걸 이때 이제 하십니다. 균역법이라는 거는 군역 있죠. 군대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대 가는 대신에 뭐 한 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런 걸 내고 대신 이제 세금 같은 걸 내고 그냥 가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조는 노론과 남인도 적극적으로 이제 기용을 하면서 두루두루 기용을 하면서 외척 세력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규장각 그다음에 초계문신제 이런 거를 이제 쓰는데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실 원래 도서관 같은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력을 키워서 왕의 어떤 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썼고 초계문신제는 처음 기용된 그런 신하들을 왕이 키워서 다시 왕의 세력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여기 서얼 출신이 신분 제약을 넘어 등용이 되었고 장용령이라는 왕실 뭐 어떤 왕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수원에 화성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요거는 학교마다 배우는 학교가 있고 안 배우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육의전을 제외한 다른 상인들의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이게 이제 통공정책이라고도 하고 신해통공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한 뭔가 이제 상업을 자유롭게 뭐 하게 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게 정조에서 나왔다는 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규장각이랑 별표
장룡령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아까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국왕의 어떤 세력을 키우고자 했던 곳이라고 그랬죠. 장룡령은 왕의 친위 부대라고 했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묶으셔서 옆으로 빼서 얘네 둘이 왕권 강화를 위한 기구였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여기는 왕권 강화를 위한 학술기구인 거고 연구하는 거, 여기는 왕권 강화를 위한 친위 부대, 그러니까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도 그렇긴 한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말기로 가서 자, 이제 거의 조선 말기로 왔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순조가 즉위를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순조의 그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 왕 말고 신하들의 세력이 좀 더 커져가지고 특히 외척이라고 하면 왕비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이 힘이 세지는 그런 정치가 이제 세도 정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순조부터 헌종, 철종의 왕 3대 60여년간 지속됐던 정치고요. 그 당시 유력했던 가문이 안동 김씨, 그다음에 풍양 조씨 가 이제 대표적인 유력 가문이었어요. 세도 정치 가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가문들이 힘을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시험 과거제 이런 게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직을 사거나 돈으로 돈 주고 팔거나 하는 매관매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왕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떨어졌겠죠. 이런 시기가 세도 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삼정이라고 하는 어떤 세금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좀 별표를 해놓고 되어 있지만 삼정이 이제 세 가지의 세금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에서 거두는 전정, 그다음에 군역, 그러니까 군대에 갖지 않고 세금 내는 거 군정, 그다음에 이제 특산물과 관련된 환정인데, 근데 이제 이때는 곡식을 대여해주는 역할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 봄철에, 그러니까는 곡식이 별로 없었던 봄철에 춘궁기라고 해요. 이때에 곡식을 대여하고 가을 추자죠. 추궁기에 곡식을 갚게 하는 건데, 갚을 때 이자를 좀 많이 쳐서 받아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이때 제일 피해를 한정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삼정이, 그러니까 세금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농민분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 개념은 6단원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끊어서 들어가도록 하죠. 범위가 다른 학교가 있어서 이제 앞에서 하다가 없어서 넘어왔던 임진왜란을 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뭐 과정이 뒤에 나와 있네요. 임진왜란을 하기 전에 요 앞에 여기 지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4대 교린, 요거를 보고 옵시다. 외교가 따로 묶여 있어가지고. 조선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라가 명나라, 여진족, 일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명나라하고는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초기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요동정벌 때문에. 근데 이제 태종 이후에는 좀 친선 정책으로 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4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조공, 책봉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높은, 우리보다 세력이 센 나라한테 조공을 하면 걔네가 이제 책봉을 해가지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뭐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선의 정치적인 안정을 좀 깨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진 같은 경우는, 여진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힘이 좀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린 정책을 해요. 교린 정책. 교리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꼬드기고 어떨 때는 혼내주고 이런 거예요. 꼬드기고 혼내주고. 그래서 회유책, 강경책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진족과의 강경책 회유책이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기출에 나온 적이 있고, 회유책으로는 이제 그 국경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무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군육진이라는 강경책으로 사군육진을 이제 그 압록강 뭐 이런 두만강 이런 곳에 정벌해서 여진족을 정벌해서 마을을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강경책으로 나오는 거고, 일본의 이제 교린책으로는 일본과 회유책으로는 삼포를 개항해서 그 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여기서 무역을 하게끔 허락을 했고, 강경책으로는 쓰시마를 정벌했다. 이렇게가 있고요. 이거 이제 시험에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조금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교 관계로는 이제 임진왜란으로 갑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으로 갑니다.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배경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바깥으로는 명나라가 건국을 해서 이제 시국이 좀 바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조선에 와서 이제 소란을 좀 일으키고 있었고, 뭐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국내의 그런 어떤 반란, 그런 관심 이런 거를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야욕을 이제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는 앞에서 배웠던 사화나 붕당 같은 게 이제 계속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역 제도가 문란해서 군대를 뭐 돈 있거나 힘 있는 애들은 군대를 안 가고 이러면서 국방력이 약해졌던 상황에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1592년에 일본에서 이제 쳐들어오고, 우리나라 금방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고, 이렇게 하면서 쭉쭉 충주까지 올라가고 패배하고 수도 한양을 점령하면서 쭉쭉쭉 올라가요. 평양 함경도까지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왕은 그 당시 선조였어요. 선조가 의주로 도망가고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수군으로는 이순신 장군과 의병으로는 뭐 홍의장군 곽재우와 승려, 뭐 유정, 뭐 휴정 이런 승려들이 있고요. 관군으로는 뭐 그 권율이라는 행주대첩의 뭐 그 장군이 있고, 뭐 이런 장군들이 너희 책에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는데, 뭐 위치별로 이런 걸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수군과 의병의 큰 어떤 역할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어쨌든 좀 이기는 분위기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중간에 휴전 협상을 하게 되는데, 휴전 협상이 잘 체결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게 정유재란이고, 정유재란에서는 이제 수군이 격퇴를 했죠. 우리가 명량해전 이런 거에서, 그쵸? 그리고 뭐 도망가는 애들 뭐 명량해전 이런 데서 대파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명량, 여기 먼저 쓸까요? 명량해전.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이제 일본 철수하는데, 철수하는 일본군을 또 우리가 대파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는데요. 조선에서는 인구가 줄고 전쟁을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도 많이 이제 줄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가 일본으로 많이 유출이 되었고, 신분제가 동요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일본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어떤 그 무사가 에도막부라는 걸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문화 발전에 우리나라 도자기 공인들이 가서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고,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를 하고 여진족이 강성하면서 여진족의 후금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후금을 누르하치라는 애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로 정리를 하나 해둡시다. 그 교과서에 우리 조선은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피해를 입었는데, 어쨌든 우리 조선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에 대한 그 은혜를 갚자, 이런 명나라를 숭상하는 관념이 확대돼 가지고 만동묘 같이
그런 어떤 중국의 조상이나 선현이나 이런 사람을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것까지 막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소중화 사상, 우리나라가 작은 중국이다 이런 게 이제 뭐 생겨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생겼다. 이것도 한 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광해군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좀 넘어갈게요. 통신사도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의 아들이죠. 선조의 아들인데, 광해군이 실질적으로 많이 임진왜란의 좀 피해를 정리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광해군이 했던 일은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호적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같은 것을 거꾸로 썼네요. 토지대장과 호적을 다시 작성해서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작성을 하고, 성곽이나 무기를 수리하고 뭐 국방을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걸 했고요. 빨간 펜 준비하시고, 중립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실리외교를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쵸? 나중에 인조반정에서 이게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인조반정은 이제 이유는 광해군이 자기 뭐 형제 죽이잖아요. 그쵸? 그런 비윤리적 행동이 핑계이자 이유였고, 그리고 이 중립외교도 좀 원인이 되었어요. 어쨌든 서인 위주로 광해군과 북인을 쫓아냈던 그런 게 인조반정입니다. 그 이후 이제 서인들이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고, 근데 이 서인들을 옆으로 빼서 얘네는 친명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후금, 다시 말해 청나라와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이제 호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란으로 가고, 호란은 이제 이쪽 먼저 보면 두 차례의 호란이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났던 게 정묘호란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게 병자호란인데, 정묘호란은 이제 원인이 친명배금책, 아까 말한 것처럼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싫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쳐들어온 거고, 우리나라가 졌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체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중국 후금이 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력이 더 커져가지고 결국 우리 조선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군신관계는 자기들이 왕이고 우리가 신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요구하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조선 내부에서는 이거를 싸울 것인가, 주전론이 이제 싸우는 거죠. 전쟁을 하자, 또는 화해를 할 것인가. 이게 주화론인데, 화해를 할 것인가, 그걸 두고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전론이 우세해가지고, 뭐 사실상으로 뭐 현명하진 않지만, 그치? 어쨌든 주전론이 우세해서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해서 뭐 결국 뭐 전쟁을 했지만 병자호란, 결국 우리가 뭐 졌죠. 그래서 막 남한산성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뭐 피신해서 맞섰지만 결국 굴복하고 뭐 그랬던 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이제 왕자나 이런 애들이 이제 청나라를 가서 볼모로 삼아서 뭐 거기서 인질로 뭐 살고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17세기 이렇게 되면은 청나라를 본받자 하는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위에 잠깐 해야겠네요. 교과서에 이게 있어요. 이거 잠깐 통신사 잠깐 할게요. 통신사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다시 우리랑 잘 지냅시다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파견을 했던 외교 사찰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이고,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뛰어난 우수한 문물을 일본에 전파했던 사람들인데, 한 번 갈 때 한 400~500명까지도 갔다고 하고 극진한 헌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잠깐 나와 있어서 했고요. 그 외에는 뭐 북벌 운동도 있고 북학 운동도 있는데, 아까 살짝 했던 북학론 북벌론의 순서를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지금 호란이 끝났어요. 자, 호란이 끝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나라한테 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청나라에 사대하는 그런 그 정책을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진짜 그 청나라를 그렇게 사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존화양이
그러니까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그러니까 청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계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북벌론이 나와요. 북벌론.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자, 쳐들어가자.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청나라는 세력이 더 커지고 청나라가 더 발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청나라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라는 북학론으로 이어지는 요 흐름을 하나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호란이었고 북벌론, 북학론 이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앞쪽 프린트로 다시 가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문화사 여기도 뭐 물시계 자경루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살짝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도 중에서 조선 전기에 나왔던 지도가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402년 조선 전기예요. 그 지도인데 조선 초기에는 이 지도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만하면은 중국이 거의 비슷해요. 뭐 이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거의 크기가 유사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런 세계관은 우리가 중국과 비슷한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 거거든. 이거를 화이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화이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없는 거는 하나 써놓자. 뒤에 있어요. 뒤에.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곤여 만국전도 라고 하는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모할게요. 곤여 만국전도는 이제 조선 후기에 거의 뭐 한 더 뒤에 한 17세기에 나오는 건데요. 중국의 이제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제작했던 건데 이것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렸던 세계 지도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적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중국이 최고가 아니구나.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써놓을게요. 빨간색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니까 중국이 최고가 아니야. 그러면 명나라가 최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청나라와도 교류를 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이 되는 그런 게 지도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조선 1차 여기까지.